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여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회를 통과시키면서 임차인들을,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확실한 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통합당은 그야말로 악법이다, 전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 법 통과를 전후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의 반응, 아까 주요 뉴스에도 잠깐 나갔습니다만, 시장은 이 법 내용을 아직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그렇죠. 건가요? 일단은 얼핏 보면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 연장할 수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올릴 때는 5%밖에 못 올린다. 그러나 그 세부 조항으로 가면 워낙 많은 이제 다양성이 존재하죠. 임대차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맞닥뜨려 보면 실질적으로 이 법이 원래 원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때요? 하면 이제 계속해서 당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직까지 뭐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좀 불확실성, 불안들은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전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정부 여당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정철지 평론가 볼 때는 어떠세요? 지금 당장은 좀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롭게 부동산 시장, 특히 세입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 환경 만들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를 뭉텅구려서 된다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요. 세입자도 여러 세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이미 기존의 세입자들입니다. 기존의 세입자들은 계약이 끝나고도 무조건적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5%밖에 안 올리는 한 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9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새로 전셋집을 처음 이제 마련하려고 뛰어드는 그런 세입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전세 가격을 부담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파도 이제 후반부에도 여러 사례를 보겠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계약이 곧 끝나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계속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쨌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기존 집주인이든 바뀐 집주인이든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세입자는 당장에 또 새롭게 신규 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미 전셋값은 굉장히 또 급등하고 또 집주인이 더 올려서 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전을 차지하고 있는 뭐 기존 세입자분들은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수많은 더 큰 부담을 누릴 수 있는 세입자도 또 공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혼선을 빚었던 게 주요 뉴스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네. 그러니까 전세금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네.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대출을 못 받고, 그래서 사실상 계약 갱신이 어렵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국토부하고 또 금융위도 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전세담보대출이란 걸 받을 때 은행에서 질권 설정을 하게 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서 이제 그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하고 나중에 내어줄 때도 그 전세담보대출 받은 분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에게 이제 주면서 계약이 소멸되는 이제 그런 건의 한이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집주인들에 나온 뭐 이런 카페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세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증액에 반대함으로써, 근데 돈 있는 세입자는 자기 돈 내고 오면 이제 연장되지만 예. 돈 없는 세입자분들은 그렇게 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그리고 금융위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 부분을 이번 주말에 걸쳐서 또 은행연합회라든가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논리일까? 그러니까 보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세담보 보증은 보증기관에게 뭐 들어가고 뭐 이런 논리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세 계약서를 보고 하기는 거 하지만 집주인의 담보물에 설정할 질권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줬을 때 과연 이 전세담보대출이 실행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물론 지침은 있겠지만, 그렇죠. 은행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기존의 연장은 당연히 되지만 예. 또 없는 분이 이제 신규로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상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일단 당국은 무조건적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담보대출 연장 증액 가능하다는 게 입장이지만 주말 새 나오는 뉴스들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상당히 속도를 내서 신속하게 관련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구체적인 Q&A, 일문일답 형식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뭐 어떤 그런 자료집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건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많이 다르게 되고 지금 묵시적 연장 부분도 정리가 된 것 같지만 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가령 이제 8월 4일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관행상 이미 한 달 전에 8월 4일 전에 다 뭐 올리고 뭐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같은 전세 난이었기 때문에 어떤 세입자는 이제 8월 4일 끝나기도 하는데 한 15% 올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묵시적 이 부분에 한해서는 다시 이 세입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8월 4일인데 법 시행은 7월 31일이잖아요. 15%가 아니고 5%만 올려줄 거야라고 했을 때 정부는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5%로 이제 되는 거,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또 계약이 있냐면 이미 8월 4일 되기 전에 15%를 올려주고 그 전세금도 이미 입금도 시킨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있겠죠, 당연히. 예. 8월 4일이지만 그 전에 다 일처리를 했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돈을 다시 뺏어와야 되거나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또 해답은 그 소급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게 명시적으로 그 기간이 언제까지다 뭐 이런 얘기가 계약일이죠. 있습니까? 계약일. 예, 계약일과 7월 31일을 파악을 해서 예. 계약서상에 7월 31일 전에 끝났다면 이건 상관이 없지만 7월 30일이면은 지금 새로운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나 8월 1일, 2일, 3일에 이제 끝나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관행은 8월 4일, 심지어 8월 15일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이미 7월이나 6월에 다 집주인하고 다 세입자하고 뭔가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되돌려서 5%로 낮출 수가 있다. 그런데 돈이 일단 오고 간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해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의무적으로 다시 집주인이 그 돈을 되돌려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같은 사례에도 수많은 이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공인 중개사분들에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변호사분들이 예. 굉장히 큰 원했든 원치 않은 간에 일감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에서 변호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집주인이 이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 중에 그럴 경우에 중대 하자 얘기도 나오고 막 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송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왕이면은 조금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제가 정철진 평론가에게 일문일답 한번 해보죠.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으니까 보면서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반전세, 이 반전세라고 하는 게 전세 전체가 전세가 아니라 전세금을 뭐 반 돌려주고 나머지 월세로 받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지는 그 경우에는 인상분만 월세.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5% 전세였다면 전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적계약 원칙에 따라서 서로가 임차인도 나도 월세 좀 바꾸는 걸 원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월세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네. 전세 거주 주택이 팔렸습니다. 네. 새로운 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일단 그 주인이 어디에 사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집으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겠다라고 할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인이 당신 말고 또 다른 세입자를 받겠소. 그거는 안 되고 한 번에 한해서는 계약갱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때 확인해야 될 것이 그 집주인은 2년을 의무거주를 해야 되고요. 의무거주를 안 했을 때는 또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이 팔려서 그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도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집주인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집안의 가족을 쪼개가지고
일단 내보내가지고 뭐 전입신고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녀와 부모가 따로 떼어 나가는 것은 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나가서 전입신고하는 그것은 안 된다. 또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공실로 비워두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느냐? 공실은 채로 계속 뒀다면은 그때까지는 시행이 되진 않은데요. 새로운 계약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전세금의 전세금이 파악이 될 때부터 이제 손해배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자, 이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냐? 뭐 여당에서는 교란 행위도 있다. 뭐 이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정말 먼지에 대한 정교한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부안이라든가 세부별로 좀 더 많은 좀 연구와 이런 좀 유권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당국이 신경을 써서 아마 다음 주에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공급 대책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심금 울릴 정도가 돼야 이제 상당폭 저번에 6.17, 70, 이번에 임대차 보호 3법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의 그리고 세입자 보호가 시급하다면서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또 신속하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오늘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시장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은 선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